친정엄마는 이틀도 불편하다더니 우리는 며칠 있어도 된다 그랬다며? 시어머니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시동생 부부와 아이들까지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죠. 도윤이가 그러더라. 냄새가 배어서 오래 못 있겠다고.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괜찮다, 괜찮아. 나이 드시면 그런 거지. 동정 섞인 무시였어요. 저희 엄마를 완전히 아래로 보는 그런 말투였죠. 친정은 딸이 챙겨야지.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웃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싱크대에 물을 틀었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우리 엄마는 왜 나 때문에 이런 무시를 당해야 하는 걸까요? 젖은 손을 수건에 닦으며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짐을 싸서 현관을 나서는 순간에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상상하지 못했죠. 제가 어떤 준비를 하고 돌아올지 말이에요. 지금 시청하시는 유튜브 수익의 일부는 소아암 어린이와 노인복지회에 기부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마음으로 후원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정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년 늦여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만 해도 저는 평범한 전업주부였죠. 경기도 광명에 있는 새 아파트에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5년째였는데 은행을 그만두고 집에서만 지낸 지도 벌써 2년이 넘었었거든요. 그해 8월 말이었어요. 대구에 계신 엄마께서 서울로 올라오신다는 연락을 주셨죠. 무릎이 많이 아프셔서 큰 병원에서 수술 전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면서요. 엄마는 오래전부터 식당 일을 하셔서 무릎이 많이 상하셨거든요. 매일 서서 일하시고 무거운 것들도 들어 나르시고 그러셨으니까요. 미정아, 이틀만 신세 질게. 검사 받고 바로 내려갈 테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 전화 속 엄마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한테 폐를 끼칠까봐 걱정하시는 게 느껴졌죠. 사실 엄마가 제 집에 오시는 건 결혼 후 처음이었어요. 그동안은 제가 내려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엄마 무슨 말이야. 당연히 여기서 편히 쉬다 가면 되지.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이 됐어요. 남편 도윤이가 어떻게 생각할지도 걱정되고 엄마가 불편해하실까 봐도 걱정이었죠. 결혼하고 나서 늘 그랬어요. 양쪽 다 신경 쓰느라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거든요. 엄마가 오시는 날 아침 저는 일찍부터 집안 정리를 했어요. 거실 소파를 털고 화장실도 다시 한번 닦고 엄마가 주무실 작은 방도 깨끗하게 정리했죠.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썼어요. 엄마께 제 집을 처음 보여드리는 거니까 딸이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도윤이한테도 미리 말해뒀어요. 엄마가 이틀만 계시고 가신다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도윤이는 당연하지, 뭔 소리야라고 했는데 그 표정이 영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내키지 않는다는 기색이 살짝 보였어요. 오후 2시쯤 엄마가 도착하셨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인 엄마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무릎이 아프셔서 그런지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걸으시는데 양손에는 큰 보따리를 들고 계셨거든요. 엄마, 이게 다 뭐야? 아이고, 미정아, 집에서 곰탕 끓여서 가져왔다. 너희 둘이 먹으라고. 엄마는 냉동 포장된 곰탕 용기 여러 개와 각종 반찬, 그리고 한약 봉지까지 가져오셨어요. 무릎이 아픈데도 새벽부터 준비하셨을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엄마, 몸이 아픈데 이런 것까지 준비하면 어떡해. 괜찮다, 괜찮아. 딸 집에 빈손으로 올 수는 없잖니.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조심스러운 표정이셨어요. 제 눈치를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낯선 환경이 어색하신 것 같기도 했죠. 평생 당신 집에서만 살아오셨는데 딸 집이라고 해도 결국은 사위 집이니까요. 엄마를 거실로 모시고 차를 끓여드렸어요. 엄마는 집 안을 둘러보시더니 참 깔끔하게 잘 꾸며놨다고 하셨죠. 그런데 계속 어딘가 어색해 보이셨어요. 소파에 앉으실 때도 조심스럽게 앉으시고 뭔가를 만질 때도 혹시 더러워질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도윤이가 퇴근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엄마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서셨죠. 박서방, 들어왔구나. 고생했어. 안녕하세요, 어머님. 도윤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엄마도 깍듯하게 인사를 받으셨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사위와 장모의 만남이었죠. 박서방, 이틀만 있다 갈 테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 아니에요, 어머님. 편히 계세요. 도윤이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자연스러운 웃음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억지로 짓는 웃음 같다고 할까요? 엄마가 가져오신 약 봉지에서 한약 냄새가 살짝 났어요. 도윤이 얼굴을 찡그리는 게 보였죠.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부엌 쪽으로 가셨을 때 도윤이가 살짝 인상을 찌푸리는 것도 봤거든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엄마가 가져오신 곰탕을 끓였어요. 진한 국물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죠. 엄마는 부엌에서 이것저것 도와주시려고 하셨는데 저는 말렸어요. 엄마는 앉아 있어. 내가 다 할게. 미정아, 내가 뭐라도 도와야지. 안 돼. 손님이 무슨 일을 해. 그런데 그때였어요. 거실에 앉아있던 도윤이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엄마가 부엌에서 나오시는 걸음소리, 그리고 한약 냄새가 섞인 집안 분위기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꾸 시계를 보더라고요. 식사 시간에도 그 분위기는 계속됐어요. 엄마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으셨고, 도윤이도 대답은 정중하게 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 사이에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곰탕이 정말 맛있네요. 도윤이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살을 살짝 찌푸렸어요. 국물이 너무 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냄새 때문인 건지 모르겠지만요. 고맙다, 박서방. 많이 먹어. 엄마는 그렇게 대답하셨지만 자꾸 제 눈치를 보셨어요.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았거든요. 도윤이가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도윤이는 평소보다 일찍 식사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피곤하다는 말만 남기고요. 엄마와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는데 엄마가 한숨을 한번 푹 쉬시더라고요. 미정아, 내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한가 보네. 무슨 말이야,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아니다. 느껴져. 눈치 보이는 게. 엄마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서운함과 미안함이 섞인 그런 목소리였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도윤이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엄마를 작은 방에서 주무시게 해드리고 저도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도윤이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엄마, 검사 잘 받으시면 좋겠어. 그러게. 무릎이 많이 아프신가 봐. 대답은 했지만 도윤이 목소리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그냥 의례적인 대답 같았거든요. 저는 뭔가 서운한 기분이 들었지만 크게 말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나갔다가 엄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뒤척이시는 소리였죠. 아마 낯선 곳이라 잠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는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회사에 나갔어요. 일찍 들어가야 할 일이 있다면서요. 엄마는 그 모습을 보시더니 내가 있어서 불편한가 보네라고 중얼거리셨어요.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원래 바쁜 사람이야.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도윤이한테 서운했어요. 하루 이틀인데 좀 참을 수는 없나 싶었거든요. 엄마도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괜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병원 검사를 받으러 가셨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아서 계속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어색할까? 뭔가 잘못된 걸까?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한 어색함 정도로 생각했어요. 엄마가 검사를 받고 돌아오신 건 오후였어요. 다행히 수술 일정도 잡히고 생각보다 큰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셨죠. 다행이다. 엄마. 그래. 다음 주에 수술하고 나면 많이 좋아질 거래. 엄마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지만 여전히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러워 보이셨어요. 아마 내일 내려가야 한다는 걸 의식하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도윤이가 퇴근하면 또 어제 같은 분위기가 될까 봐서요. 그런데 정작 제가 걱정한 건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신호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아니, 알아차렸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넘어갔던 건지도 몰라요. 그때 제가 좀 더 단호하게 말했다면 달라졌을까요? 아직도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둘째 날 저녁이었어요. 엄마는 병원에서 돌아오신 뒤로 계속 조용하셨어요. 검사 결과는 괜찮았지만 뭔가 기운이 없어 보이셨거든요. 아마 어제부터 느껴진 어색한 분위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저는 간단하게 저녁 준비를 했어요. 엄마가 가져오신 반찬들과 밥만 차려놓으면 되니까 크게 손이 갈 것도 없었죠. 그런데 엄마는 자꾸 뭔가를 도우려고 하셨어요. 미정아, 내가 뭐라도 하자. 엄마는 그냥 앉아 있어.
아픈 몸에 뭘 해. 괜찮다. 이 정도는. 엄마는 부엌에 서서 이것저것 만지작거리셨지만 결국 별로 하실 일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엄마가 무릎이 아픈데 괜히 서 계시는 것 같아서요. 도윤이가 퇴근한 건 6시 반쯤이었어요. 평소보다 30분 늦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엄마는 또 얼른 자리를 정돈하셨어요.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박서방, 고생했어. 안녕하세요. 인사는 똑같이 주고받았지만 도윤이 표정이 어제보다 더 굳어 보였어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기도 했지만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집 안 분위기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였어요. 엄마가 가져오신 한약 봉지에서 냄새가 조금 났나 봐요. 도윤이가 코를 살짝 찡그리더니 에어컨 리모컨을 들었어요. 좀 답답하네요. 그러더니 에어컨을 꺼버렸어요. 8월 말인데 아직 더웠거든요. 그리고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버렸죠. 바깥 바람이 확 들어오면서 집 안이 시끄러워졌어요. 여보, 왜 창문을 열어? 밖에 더운데. 환기 좀 시켜야죠. 공기가 안 좋아요. 도윤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엄마 쪽을 슬쩍 봤어요. 한약 냄새 때문이라는 걸 돌려 말한 거죠. 엄마도 그 의미를 알아차리신 것 같았어요. 얼굴이 살짝 굳어지셨거든요. 내가 좀 오래 있었나 보네. 엄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웃으려고 하시는데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손도 자꾸 달싹달싹 거리시더라고요. 불안하실 때 나오는 엄마의 습관이었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도윤이를 나무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엄마한테 괜찮다고 말하기도 어려웠거든요. 실제로 괜찮지 않으니까요. 저녁 드세요. 저는 어색함을 넘기려고 서둘러 밥상을 차렸어요. 엄마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움직이셨고 도윤이는 계속 창문 쪽을 신경 쓰고 있었어요.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분위기가 정말 어색했어요. 어제보다 훨씬 심했죠. 엄마는 거의 말씀을 안 하셨고 도윤이도 밥만 먹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뭔가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검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응, 괜찮았어. 엄마는 짧게 대답하시고는 다시 조용해지셨어요. 평소 엄마답지 않게 말이 없으셨거든요. 도윤이는 아예 대답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도윤이가 물컵을 탁 하고 식탁에 내려놓더니 입을 열었거든요. 어머님. 갑자기 정색을 하고 부르는 바람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말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검사도 다 받으셨으니까 내일쯤 내려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엄마 손에 들린 밥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저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설마 이런 말을 직접 할 줄은 몰랐거든요. 여보, 제가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도윤이가 손을 살짝 들어서 말을 막았어요. 어머님도 집이 그리우실 테고 저희도 평소대로 생활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말의 의미는 너무 선명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지 말고 가달라는 뜻이었죠. 저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부끄럽고 화가 나고 서운하고 그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엄마는 잠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더니 억지로 웃음을 지으셨어요. 그래, 그래야지. 내가 너무 오래 있었나 보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도윤이는 그제서야 말을 돌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엄마 얼굴에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미정아, 괜찮다. 박서방 말이 맞아. 내가 여기서 불편하게 지낼 일 없잖니.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손이 계속 떨리셨어요. 화가 나신 건지 서운하신 건지 아니면 부끄러우신 건지 모르겠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도윤이한테 화를 내고 싶었지만 엄마 앞에서 부부싸움을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엄마를 위로할 말도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식사는 그렇게 어정쩡하게 끝났어요. 엄마는 평소보다 훨씬 빨리 수저를 놓으셨고 도윤이는 먼저 들어가겠다면서 안방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평소 같으면 앉아 계세요라고 했을 텐데 그때는 뭔가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엄마도 말이 없으셨고요. 미정아. 응? 내가 내 집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 엄마가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저는 손이 멈췄어요. 설거지하던 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히면서 소리가 났죠. 엄마, 무슨 말이야? 불편한 게 아니야. 아니다. 다 보여. 박서방이 싫어하는 게.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이 다 묻어나오는 그런 목소리였죠. 내일 아침 일찍 내려갈게. 첫 차 타고. 엄마, 괜찮다. 어차피 집이 그리웠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엄마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안방에서 도윤이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뭐. 도윤이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부르는데도 고개를 들지 않았죠. 너무했잖아. 뭐가?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 별로 심한 말 안 했는데 사실대로 말한 거잖아. 도윤이는 여전히 핸드폰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무관심한 태도가 더 화나더라고요. 사실대로라니. 이틀인데 뭐가 그렇게 불편해? 미정아, 나도 집에서는 편히 쉬고 싶어. 어머님이 계시면 신경 쓰이잖아. 신경 쓰일 게 뭐 있어? 냄새도 나고 소리도 나고 그냥 불편해. 도윤이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초라해 보였죠. 다음날 새벽 엄마는 정말 일찍 일어나셨어요. 5시쯤부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도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갔어요. 엄마, 이렇게 일찍 왜 일어나셨어? 기차 시간이 있어서. 엄마는 벌써 짐을 다 싸놓으셨어요. 오실 때 들고 오신 보따리가 그대로 묶여 있었죠. 가져오신 반찬들도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엄마, 아침이라도 먹고 가요. 괜찮다. 기차에서 먹을게.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저를 안아주셨어요. 오랫동안 꼭 안아주셨죠. 그때 엄마가 울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어깨가 살짝 떨리고 있었거든요. 미정아, 네가 힘들겠다. 뭐가? 박서방하고 잘해라. 엄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었어요. 도윤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엄마도 아시겠더라고요. 택시를 불러서 엄마를 역까지 배웅해드렸어요. 첫 차는 7시 10분이었는데 6시 반에 집을 나가셨거든요. 그렇게 급하게 가실 이유가 없는데도요. 엄마, 수술 잘 받으세요. 나중에 내려갈게. 그래, 알겠다. 너도 몸 조심해.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택시에 타셨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엄마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이기도 했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가 계시던 방을 정리했어요. 침대 정리하고 바닥 쓸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뭔가 다르게 할 수는 없었을까? 그런데 가장 속상한 건 도윤이 태도였어요. 엄마가 가신 뒤에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고 오히려 집이 조용해졌다면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놓고 가신 반찬통들을 보면서 저는 뭔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틀치 반찬을 정성스럽게 싸오셨는데 거의 손도 안 댄 채로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무릎이 아픈 몸으로 새벽부터 준비하신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반찬통들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시작일 줄 몰랐어요. 그냥 일회성 사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모든 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도윤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결혼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이에요. 엄마가 내려가신 뒤 며칠이 흘렀어요. 집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했죠. 도윤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이기까지 했거든요. 저는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이가 엄마한테 한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내일쯤 내려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그 말이요. 말하는 방식도, 표정도 전부 다 기억났어요. 9월 중순이 되면서 추석이 다가왔어요. 벌써 한 달 전부터 명절 준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시댁에 내려가느냐, 친정에 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 애는 왠지 그런 대화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도윤이한테 말했어요. 그동안 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꺼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응? 도윤이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죠. 지난번에 엄마 일로 좀 서운했어. 그 말을 꺼내는데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는지 몰라요.
결혼하고 나서 도윤이한테 서운하다는 말을 직접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도윤이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 대답했어요. 서운하다고? 하, 응. 엄마한테 좀 심했잖아. 심하다니. 뭐가? 도윤이는 마치 정말 모르겠다는 듯이 되물었어요. 그런 태도가 더 답답했죠. 그냥 좀 차갑게 대한 것 같아서. 미정아,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나는 그냥 편한 게 좋다는 얘기였어. 도윤이는 여전히 TV를 보면서 말했어요.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 무관심한 태도가 더 속상했어요. 그래도 이틀인데 어머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나도 사람인데 집에서는 편히 있고 싶잖아. 이해해줘. 도윤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달래는 듯한 제스처였지만 뭔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같이 사는 건 무리라는 뜻이었어. 너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 장기적으로라니. 이틀인데 무슨. 미정아, 너도 생각해봐. 나이 든 분들은 냄새도 나고 생활 패턴도 다르고 우리가 맞춰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도윤이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마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미정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어머님도 당신 집이 편하실 거야. 여기서 눈치 보면서 지내는 것보다. 도윤이는 마지막에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뭔가 강요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분명히 서운하고 속상한데 도윤이 말을 들으면 제가 이상하게 예민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도윤이 핸드폰이 울렸거든요. 시어머니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도윤이는 갑자기 밝은 목소리가 됐어요. 아까까지의 무표정한 얼굴이 환하게 바뀌더라고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도윤이는 전화를 받으면서 거실을 오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봤죠.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예, 우리 집에요? 도윤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놀란 것 같았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는 5분 정도 계속됐어요. 도윤이는 중간중간 네, 엄마라고 대답만 했어요. 뭔가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분위기였거든요. 전화가 끝나고 도윤이가 저한테 왔어요. 표정이 묘하게 밝아 보였어요. 엄마가 추석에 올라온다고 하네. 예? 올해는 엄마랑 상우 형리가 우리 집에서 추석을 보낸대. 3박 4일 정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얘기였거든요. 보통은 미리 상의를 하고 정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느낌이었어요. 갑자기요? 엄마가 올해는 위로 올라오고 싶다고 하시네. 우리 집도 구경하고 싶으시고. 도윤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웃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죠. 아까까지 제 엄마 이야기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상호 형네도 같이요? 응. 아이들도 데리고 온다고 하시네. 시동생 박상호하고 이선희는 아이가 둘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 딸하고 5살 된 아들이요. 그러면 총 6명이 우리 집에 3박 4일을 머물겠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집은 방이 2개밖에 없는 작은 아파트였거든요. 6명이 지내기에는 너무 비좁았어요. 여보, 그럼 잘 곳이 거실에 매트리스 깔면 되지. 별로 어려울 것도 없어. 도윤이는 아주 간단하게 말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요. 그런데 미리 상의는 안 하시고. 미정아, 가족인데 무슨 상의를 해. 엄마가 오시겠다는데 못 온다고 할 수는 없잖아. 도윤이는 제 말을 자르듯이 말했어요.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였죠.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제 엄마가 이틀 있겠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불편해했으면서 시어머니는 3박 4일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이틀도. 그건 다르지. 우리 엄마는 원래 여기가 아들 집이라고 생각하시니까 편하게 계실 수 있어. 도윤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소파에 앉았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제 엄마와 시어머니를 다르게 대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그리고 엄마 오면 집이 좀 사람 사는 집 같겠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 사는 집 같겠다는 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답게 살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제 엄마가 계셨을 때는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었다는 뜻일까요? 무슨 뜻이야? 제가 그렇게 물어보자 도윤이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냥 활기가 생기겠다는 얘기지. 아이들도 있고 사람도 많고. 그럼 엄마가 계셨을 때는 미정아,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나는 그냥 좋다는 얘기를 한 거야. 도윤이는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트집을 잡는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하면 할수록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서늘하게 식어 내려가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제 엄마한테는 내일쯤 내려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했던 도윤이가 시어머니한테는 편하게 계세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요. 그리고 사람 사는 집 같겠다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럼 제 엄마가 계셨을 때는 뭐였을까요?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콧노래까지 부르더라고요. 미정아, 추석 준비 미리 해야겠다. 장 볼 것도 많고. 응.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아, 그리고 엄마한테 미리 말해둬야겠다. 방 정리도 하고. 도윤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핸드폰을 들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려는 것 같았죠. 엄마, 저예요. 네, 다시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윤이는 정말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엄마한테 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거든요. 네, 편하게 계세요. 우리가 다 준비할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내 편은 정말 아무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윤이에게는 우리 엄마와 미정이 엄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결혼 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일까?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잘못된 걸까?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건가 보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거든요.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도윤이는 매일 시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준비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을 사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의논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제 엄마가 오셨을 때도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어요. 정말 큰 일은 추석 때 일어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때까지의 일들은 단순한 서곡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추석 연휴가 시작됐어요. 9월 29일 토요일 아침이었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안 정리를 했어요. 시어머니 김영희와 시동생 부부, 그리고 아이 둘까지 총 5명이 오기로 했거든요. 거실에 매트리스를 깔고 이불도 새로 꺼내놨어요. 부엌에는 며칠치 식재료를 준비해뒀죠. 도윤이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 오시는 거라 좀 신경 써서 해야지. 도윤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평소에는 만지지도 않던 걸레질까지 했어요. 제 엄마 오실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9시쯤 현관벨이 울렸어요. 도윤이가 달려가서 문을 열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도윤이. 김영희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68세인데 목소리가 아직 힘차셨죠. 뒤이어 박상호 시동생과 이선희 형수님, 그리고 아이들까지 우르르 들어왔어요. 현관이 금세 복잡해졌어요. 신발들이 어지럽게 벗겨져 있고 큰 가방들이 바닥에 놓여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신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죠. 미정이 고생 많다. 우리 때문에. 아니에요. 편히 계세요.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는 거실로 들어가시면서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웃으시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이틀도 불편하다더니 우리는 며칠 있어도 된다 그랬다며?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윤이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제 엄마가 이틀 계시면서 불편했다는 걸 말씀드렸다는 거죠. 어머님, 제가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손을 흔들면서 웃어넘기셨어요. 괜찮다, 괜찮아. 이해해. 친정하고 시댁은 다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웃음 뒤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비아냥거리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이선희 형수님은 아이들을 달래느라 바빴어요. 5살 민준이가 계속 울고 있었거든요. 민준아, 그만 울어. 할머니 집이야. 싫어. 집 가고 싶어. 아이는 계속 울면서 소파를 발로 찼어요. 7살 수진이는 벌써 냉장고를 열어보고 있었고요. 수진아,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괜찮아. 여기가 할머니 집인데 뭘 못 만져.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신나게 집 안을 뛰어다녔어요. 거실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소파에서 뛰어내리기도 했죠. 점심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부엌으로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따라오셨더라고요. 미정아, 뭐 준비했어? 갈비찜이랑 잡채 만들려고 했어요. 아, 그래? 좋네.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보시면서 이것저것 확인하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중얼거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친정 쪽은 정말 냄새가 심했나 봐. 네.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되물었어요. 도윤이가 그러더라. 그 집은 냄새가 배어서 오래 못 있겠다고. 그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당근이 떨어질 뻔했어요. 도윤이가 시어머니한테 제 친정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괜찮다고. 나이 드시면 그런 거지.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시어머니는 이해한다는 듯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투에는 동정 섞인 무시가 묻어 있었어요. 제 엄마를 완전히 아래로 보는 그런 느낌이었죠. 거실에서 도윤이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동생과 뭔가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긴 엄마 집이랑 다르지. 마음껏 쉬어. 도윤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편안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죠. 제 엄마한테 했던 차가운 말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게, 여기는 진짜 우리 집 같아. 시동생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들에게는 정말로 이 집이 친정집이나 다름없었나 봐요. 저는 부엌에서 혼자 채소를 썰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칼질이 제대로 안 됐어요. 시어머니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 집은 냄새가 배어서 오래 못 있겠다는 그 말이요. 그때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제는 괜찮겠네. 우리가 자주 올라와서 집 분위기도 바꿔주고. 네, 집이 너무 조용하면 안 되잖아. 사람 사는 냄새가 나야지. 또다시 냄새 이야기였어요. 제 친정은 냄새가 나서 못 견디겠는데 시댁은 사람 사는 냄새가 나야 한다는 거죠. 같은 냄새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점심을 차리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도윤이가 시어머니한테 제 친정 이야기를 어떻게 했을까? 아마 제 엄마가 오셨을 때 얼마나 불편했는지, 냄새는 어떻고, 소리는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다 했을 거예요. 미정아, 물 좀 가져다 줘.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물컵을 들고 거실로 갔어요. 온 가족이 소파에 둘러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죠. 고맙다. 시어머니는 물을 받아 드시면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친정 어머니는 언제 수술하신다고 했지? 다음 주요. 아이고, 무릎 수술이 쉬운 게 아닌데. 나이도 있으시고 잘 되실 거예요. 그래도 걱정이네. 혼자 계시면 누가 돌봐드려? 시어머니는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씀하셨지만 그 표정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보였어요. 동정, 아니면 우월감? 잘 모르겠지만 불편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내려가려고 해요. 그래, 그래야지. 딸이 돌봐드려야지. 근데 말이야. 시동생 상호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은 참 효녀네. 우리는 명절에도 부모님 모시고 오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뭔가 비교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시댁 부모님은 모셔다 드리고 친정 부모님은 제가 내려가서 돌봐드리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그럼 친정은 딸이 챙겨야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웃었어요. 당연하다는 듯한 웃음이었죠. 저는 그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자리를 벗어났어요. 더 이상 그 대화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했는데 싱크대에 서서 물을 틀었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우리 집은, 우리 엄마는 대체 뭐였을까요? 왜 이렇게 차별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같은 부모인데,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대해지는 걸까요? 손을 씻다가 문득 멈췄어요. 젖은 손을 수건에 닦으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 위에 있던 캐리어를 내려서 침대 위에 올려놨죠. 지퍼를 열고 옷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뭐 해? 뒤에서 도윤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방 입구에 서 있었거든요. 짐 싸. 왜? 친정 가려고. 도윤이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지금 엄마들 계시는데? 응, 지금. 미정아, 장난하는 거야? 도윤이는 제가 정말로 짐을 싸는 걸 보고 당황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옷을 개어서 캐리어에 넣었어요. 왜 갑자기 이래?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참았어. 뭘 참았다고? 여보. 저는 손을 멈추고 도윤이를 똑바로 봤어요. 시어머니한테 우리 엄마 이야기 뭐라고 했어? 도윤이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들킬 줄 몰랐나 봐요. 무슨 말이야? 냄새 난다고 했지? 오래 못 있겠다고 했지? 미정아, 제발 거짓말하지 마. 저는 계속 옷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도윤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죠. 거실에서 아이들 우는 소리와 시어머니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정말 편안하게 지내고 계셨어요. 자기 집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여기서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어요. 5년 동안 참았지만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여기까지였어요. 그날 밤 11시쯤 저는 대구에 도착했어요. 친정집은 오래된 다가구 주택 3층이었어요. 좁은 계단을 올라가면서 캐리어 끄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초인종을 누르자 엄마가 나오셨어요. 잠옷 차림이었는데 제 모습을 보시더니 눈이 커지셨어요. 미정아, 이게 무슨... 엄마, 들어가도 돼? 그럼, 어서 들어와. 엄마는 놀라시면서도 서둘러 문을 열어주셨어요. 거실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오래 써서 낡은 소파와 작은 TV, 그리고 식탁이 전부였지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설마 그냥 놀러 온 건 아니겠지. 엄마는 제 캐리어를 보시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딸이 밤늦게 짐을 들고 나타났으니 평범한 일은 아니라는 걸 직감하신 거죠. 앉아. 차부터 마시자. 엄마는 말씀을 안 하시고 부엌으로 가셨어요. 보리차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소파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기가 제가 자란 곳이었어요. 좁지만 제 편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죠. 엄마가 차를 가져다 주시고 제 옆에 앉으셨어요. 이제 말해봐. 무슨 일이야?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엄마가 서울에 오셨던 일부터 도윤이가 어떻게 했는지, 오늘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울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냥 사실들을 나열하듯이 말씀드렸거든요. 하지만 말하다 보니 제 목소리도 조금씩 떨리더라고요. 그 집은 냄새가 배어서 오래 못 있겠다고 했다는 거야? 엄마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차분하신 엄마가 화를 내시는 걸 오랜만에 봤죠. 응. 아이고, 미정아, 네가 너무 참았구나. 엄마는 제 손을 잡으시면서 한숨을 푹 쉬셨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딸이 그런 일을 당하는데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었다는 게 죄송하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오빠 집에서 자던 조카 현우가 일어나서 나왔어요. 25살 된 현우는 회계사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모 왔어요? 응, 현우야. 현우는 늦은 시간인데도 저희 대화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해 줬죠. 이모부가 그랬다고요? 진짜 어이없네. 현우는 화가 난 표정을 지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잘 따랐던 조카였거든요. 근데 이모, 그럼 이모부 월급이랑 집 대출이랑 다 이모 머릿속에 있는 거죠? 현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은행에서 5년 일했는데 그때였어요. 엄마와 현우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의미 있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미정아, 넌 원래 숫자에 강했잖아. 엄마가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버지 가게 장부도 네가 정리했고,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하셨어요. 오빠는 공부만 하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가게 장부를 정리해 드렸거든요. 복잡한 외상거래나 재고 관리 같은 것들을 말이에요. 은행에서도 여신심사했잖아. 대출 서류 수백 건 받고. 맞았어요. 저는 은행에서 개인 대출부터 기업 대출까지 온갖 서류를 검토했었어요.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신용조회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일이었죠. 이모,
그럼 정말 모든 걸 다 아시는 거네요. 현우가 신기해하면서 말했어요. 집이 누구 명의인지, 대출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모부가 매달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는지. 응, 다 알아. 그렇게 대답하면서 저는 뭔가 깨달았어요. 저한테도 무기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5년 동안 숨죽이고 살면서 잊고 있었지만 저는 원래 이런 일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미정아. 엄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참지 마. 네가 받은 만큼 돌려줘. 엄마. 딸이 저렇게 무시당하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엄마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평소 온순하신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모,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마세요. 현우가 갑자기 말을 끊었어요. 복수는 감정적인 거고 실수하기 쉬워요. 그냥 정리하세요. 정리? 네. 이모가 그 집에 투자한 시간이랑 돈이랑 정확하게 계산해서 돌려받는 거예요. 현우는 회계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법적으로 이모 몫이 얼마인지, 재산 분할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다 계산해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화가 나고 억울한 감정들이 정리되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복수가 아니라 정리였어요. 제가 그 집에서 5년간 투자한 모든 것들을 정확히 계산해서 제 몫을 찾아오는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어렸을 때 쓰던 제 방에서 제 이불을 덮고 자니까 마음이 편했거든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조용히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미정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차근차근 준비해 볼게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면서 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억울한 며느리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자의 마음으로 말이에요. 추석 연휴 둘째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작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어렸을 때 숙제하던 그 책상이었죠. 서랍에서 공책 한 권과 펜을 꺼내서 정리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집 관련 서류였어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 준 자금이 3천만 원, 제가 은행에서 모은 돈이 2천만 원이었거든요. 총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넣었는데 등기상으로는 도윤이 단독 명의였어요.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어요. 부부니까 누구 명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첫 번째 실수였어요. 미정아, 뭘 그렇게 열심히 써? 엄마가 아침 준비를 하시면서 물어보셨어요. 계산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 천천히 해. 급할 것 없어. 엄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부엌으로 가셨어요. 저를 믿고 맡겨주시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는 대출 상환 내역이었어요. 매달 200만 원씩 원리금을 갖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절반인 100만 원은 제 명의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었거든요. 5년간 6천만 원을 제가 낸 셈이었어요. 세 번째는 생활비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전업주부가 됐지만 가계부는 제가 썼거든요. 매달 들어가는 돈, 나가는 돈을 다 기록했어요. 그 중에서 시댁으로 간 돈들을 하나씩 찾아봤죠. 시어머니 용돈으로 매달 50만 원, 시동생 상호 부부 도움으로 여기저기 보낸 돈이 연간 1천만 원 정도였어요. 아이 학원비, 급하게 필요하다는 생활비, 명절 때 주는 돈까지 합치면 더 많았죠. 놀라운 건 이 모든 돈이 제 통장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도윤이는 자기 월급은 자기가 관리하고 집 관련 비용만 제 계좌로 넣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시댁에 주는 돈은 모두 친정 돈이나 제가 번 돈으로 나간 셈이었어요. 점심 먹고 나서 저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대구 시내 한복판에 있는 작은 사무소였어요. 젊은 변호사 한 분이 상담을 해주셨죠. 이혼 상담이신가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일단 제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어서요. 저는 준비해간 자료들을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집 등기부등본, 대출 서류, 계약 당시 자금 출처 증명서, 그리고 5년간의 통장 이체 내역까지요. 변호사는 제 자료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자료 정리가 거의 사무장 수준이네요. 은행에서 일했어서 이런 건 익숙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말씀드리기 쉽겠네요. 변호사는 찬찬히 설명해 주셨어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기여분에 따라 분할할 수 있고 계약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특히 부인께서 대출 상환에 기여한 부분은 명확하게 입증되니까 재산 분할 시 상당히 유리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몫이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계산은 감정을 받아봐야겠지만 현재 시세로 봤을 때 최소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어요. 저는 그냥 제가 낸 돈만 돌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5년간 관리하고 가꾼 부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사무소를 나와서 걸어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5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투자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상담 결과를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처음에는 금액을 듣고 놀라셨어요. 그렇게 많이?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명절 끝나기 전에 준비를 다 마치려고 해요. 그날 저녁 저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복사해야 할 것, 공증받아야 할 것,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들을 리스트로 만들었죠.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복수는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치밀하게 준비하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조용히 판을 뒤집는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시청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고 은행에 가서 거래의 내역을 상세히 출력했어요. 결혼 당시 친정에서 준 돈의 출처도 다시 확인했죠. 아버지 통장에서 제 계좌로 이체된 기록, 그 돈이 집 계약금으로 사용된 기록, 모든 게 명확하게 남아 있었어요. 은행에서 일한 경험이 도움됐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대구와 서울을 오가면서 필요한 서류들을 모았어요. 도윤이한테는 연락을 안 했어요. 어차피 시댁 식구들이 있으니까 연락할 이유도 없었고,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려줄 필요도 없었거든요. 중요한 건 시댁으로 흘러간 돈의 규모였어요. 정확히 계산해 보니 5년간 약 4천만 원 정도가 시댁 관련 비용으로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돈이 친정이나 제 명의 계좌에서 나간 거였어요. 친정에서는 시댁 도움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도윤이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 용돈도, 시동생 도움도 다 제 돈으로 하면서 친정에는 비밀로 했던 거죠.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야? 엄마가 서류들을 보시면서 화가 나셨어요. 우리는 딸 결혼시킨다고 그렇게 돈 보탰는데 그 돈으로 시댁 뒷바라지를 했다는 거네. 이제 다 정리할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화가 났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연휴가 거의 끝나갈 쯤 저는 최종 계획을 세웠어요. 추석 마지막 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 모든 걸 공개하기로 했어요. 변호사와 한 번 더 만나서 최종 확인을 받았어요. 서류는 완벽했고 법적 근거도 충분했어요. 이제 시행만 남았죠. 정말 확실하시죠?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네,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긴장되면서도 마음이 후련했어요. 5년간 참았던 모든 것들을 정리할 시간이 온 거였어요. 더 이상 억울한 며느리가 아니라 제 권리를 찾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명절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이제 정말 모든 걸 끝낼 시간이었어요. 추석 마지막 날, 10월 2일 오후 2시였어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광명 아파트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마지막으로 서류를 점검했죠. A4 용지로 50장 정도 되는 분량이었어요. 긴장되시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오히려 후련해요. 정말 그랬어요. 5년 동안 쌓인 억울함을 드디어 풀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차분해졌거든요.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시동생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게 보였어요. 아직 다들 계신다는 뜻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이 시끄러웠어요. TV 소리도 크게 나오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렸죠.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장난감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미정이 왔네.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제가 며칠 동안 연락도 없이 사라져 있었으니까요. 어디서 뻔뻔하게 들어오냐.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을 두고 친정으로 간 게 못마땅하셨나 봐요. 도윤이는 안방에서 나왔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는 걸 보니 낮잠을 자고 있었나 봤어요. 제 모습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미정아, 어디 갔다 온 거야? 잠시만요. 저는 대답 대신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변호사가 들어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분은 김민수 변호사님이세요.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갑작스럽게 변호사가 나타나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도 뛰어다니는 걸 멈췄죠. 변호사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면서 물어보셨어요.
무슨 일이야, 미정아? 도윤이도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거실 식탁으로 갔어요. 그리고 가져온 서류철을 탁 하고 올려놓았죠. 두꺼운 파일이 식탁 위에서 둔탁한 소리를 냈어요.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이런 톤으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도윤이는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서류철을 열면서 말을 시작했어요. 5년 전 저희가 이 집을 샀을 때 계약금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은 친정에서 나왔어요. 첫 번째 서류를 꺼내서 식탁 위에 놓았어요. 당시 계약서와 송금 내역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제가 은행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데 등기는 도윤이 앞으로만 되어 있죠. 두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이게 무슨... 도윤이가 말하려고 했는데 저는 손을 들어서 말을 막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5년간의 대출 상환 내역이었죠. 매달 대출 상환금 2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제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었어요. 5년간 총 6천만 원이죠. 변호사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네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이건 시댁으로 나간 돈 내역이에요. 이때부터 시어머니 얼굴이 확실히 변했어요. 시어머니 용돈으로 매달 50만 원, 5년간 3천만 원. 시동생 부부 도움으로 나간 돈이 약 1천만 원. 시동생 상호의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이 모든 돈이 친정 돈이거나 제 명의 통장에서 나갔어요. 마지막 서류를 펼치면서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어머님께서 며칠 전에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그 집은 냄새가 배어서 오래 못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이들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었죠. 제 친정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 친정 돈으로 용돈을 드릴 이유는 없죠. 시어머니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미정아, 잠깐. 도윤이가 다가오려고 했는데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어요. 재산 분할 신청서입니다. 변호사가 새 서류를 꺼내서 도윤이 앞에 내밀었어요. 부인께서 이 집의 기여한 부분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현재 시세로는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도윤이는 서류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이건 시댁으로 나간 돈에 대한 반환 요구서고요. 변호사는 계속해서 서류를 내밀었어요. 총 4천만 원입니다. 이자까지 계산하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님, 이 집은 제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목소리에 감정을 넣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제 친정을 무시하고 제 돈으로 살면서도 저를 무시하는 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을 못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몫만 가져가겠어요. 어머님은 아들 집으로 가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미정아, 이게 무슨... 어머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5년 동안 충분히 참았어요. 이제 각자 책임지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시계를 보더니 저에게 눈짓했어요. 예정된 시간이 된 것 같았어요. 서류는 일주일 안에 검토하시고 연락 주세요. 변호사는 명함을 도윤이한테 건네주고는 일어났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미정아, 어디 가는 거야? 도윤이가 소리쳤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마지막으로 거실을 봤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멍하니 앉아 있었죠.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각자 책임지고 사세요. 그것이 제가 그 집에서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5년 동안 쌓였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변호사는 택시 안에서 말했어요.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로 시작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대구 친정에서 엄마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들었어요. 이제 좀 살 것 같니?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씻어내는 것 같은 비였죠.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어요. 지금은 2024년 가을, 다시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른 추석이죠. 저는 대구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1억 3천만 원과 친정에서 다시 돌려받은 자금을 합쳐서 엄마와 함께 살 집을 마련했거든요. 32평짜리 아파트예요. 크지는 않지만 방 2개의 거실, 부엌이 넉넉해서 엄마와 저에게는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이 집은 완전히 저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대출도 없고 누구한테 눈치 볼 일도 없죠. 작년 12월에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어요. 도윤이는 처음엔 변호사를 통해서 재산 분할 금액을 줄이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서류들이 너무 완벽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죠. 특히 친정돈의 출처와 제가 대출 상환에 기여한 부분이 명확하게 증명됐거든요. 은행에서 일한 경험이 정말 도움됐어요. 어떤 서류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댁으로 나간 돈은 절반 정도 돌려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엔 완강하게 거부하셨지만 변호사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까 결국 합의를 보게 됐죠. 시동생 부부는 분할해서 갚기로 했어요. 엄마는 작년 가을에 무릎 수술을 잘 받으셨어요. 재활도 순조롭게 진행돼서 지금은 집 안에서 천천히 걸어 다니실 수 있어요. 오늘도 부엌에서 저희 점심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미정아, 차 한잔 할까? 오후 3시쯤 엄마가 거실로 나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죠.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좋아요. 저는 책상에서 일어나서 소파로 갔어요. 요즘 저는 집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동네 자영업자들 장부를 정리해 주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지인 소개로 한두 곳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일이 계속 늘어났어요. 은행에서 쌓은 경험이 정말 도움이 됐죠. 복잡한 세무 처리나 대출 상담까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사장님들이 만족해 하세요. 지금은 단골 고객이 10곳 정도 돼요. 작은 카페부터 동네 마트, 미용실, 치킨집까지 다양해요. 매달 정기적으로 장부를 정리해드리고 세금 신고 시기에는 더 바빠지죠.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조금씩 시작했어요. 생활 속, 재무관리라는 주제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였죠. 가계부 쓰는 법부터 대출 관리, 재산 정리하는 방법까지 실용적인 내용들이요. 첫 강의 때는 참가자가 5명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 번에 30명까지 신청을 받아요. 제 경험담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일이 많이 들어오네. 엄마가 차를 우리시면서 물어보셨어요. 보리차에서 고소한 향이 올라왔어요. 네, 다행히 꾸준히 있어요. 이번 달 수입이 거의 400만 원 될 것 같아요. 이야, 많이 벌었네.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이제 시작인걸요. 내년에는 사업자 등록도 내고 제대로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엄마는 뿌듯해하는 표정이셨어요. 딸이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안심이 되시나 봐요. 저는 요즘 정말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와 함께 아침을 먹고, 오전에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엄마와 차를 마시거나 동네를 산책해요. 명절도 이제는 부담이 아니에요. 친정에서 보내는 명절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사 준비도 엄마와 함께 천천히 하고, 오빠 가족들과 모여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요. 작년 추석 이후로 오빠와도 더 가까워졌어요. 제가 겪은 일을 알고 나서 많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미정아, 그때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오빠, 무슨 소리야. 어떻게 알았겠어. 오빠는 지금도 가끔 안부 전화를 해요. 동생이 잘 지내는지 걱정되신다면서요.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껴요. 그런데 미정아, 엄마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후회는 안 해. 뭐려? 결혼 정리한 거 말이야.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 후회가 되나? 아니요. 전혀 안 해요. 정말 그랬어요. 5년 동안 참고 사는 것보다 용기 내서 제 인생을 되찾은 게 훨씬 나았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잘한 일이라고. 도윤이하고는 작년 겨울에 모든 정리가 끝났어요. 재산 분할도 제가 요구한 대로 받았고 시댁으로 나간 돈도 상당 부분 돌려받았어요. 변호사 말로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도윤이가 직접 연락을 했어요. 1월 중순이었죠. 미정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처음부터 시작하면 안 될까? 전화 너머 목소리가 많이 지쳐 보였어요. 혼자 사는 게 힘들어진 것 같았죠.
이미 끝난 일이에요. 미정아, 제발. 도윤 씨,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남남이에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정말 끝났어요. 그 이후로는 연락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요즘은 가끔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요. 아직 38살이니까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온라인 강의에 참석하는 분들 중에 괜찮은 분들도 계시고, 일 관련해서 만나는 사업자 중에도 좋은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급하지는 않아요. 지금처럼 엄마와 함께 지내는 시간도 소중하고, 무엇보다 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어제는 옆집 아주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정이 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게 느껴져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오늘도 새로운 의뢰가 하나 들어왔어요.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 사장님인데 재무 관리가 너무 복잡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내일 카페 사장님 만나러 가야 해요. 그래, 열심히 해라. 우리 딸 실력 좋다고 소문 나겠네. 엄마는 자랑스러워하시면서 웃으셨어요. 딸이 능력 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시니까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았어요. 저녁에 동네를 산책하면서 생각했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남편 눈치, 시댁 눈치 보면서 숨죽이고 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 이름으로, 제 집에서, 제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부속품도 아니에요. 며칠 후면 추석이에요. 작년 추석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면, 올해 추석은 새로운 시작을 확인하는 날이 될 것 같아요. 엄마와 단둘이 보내는 첫 번째 추석이지만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하고 편해요. 오빠 가족들도 오기로 했거든요. 조카들이 이모 집에서 추석을 보내는 게 신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모 집 진짜 좋아요. 여기가 진짜 이모 집이에요? 지난주에 놀러 온 현우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집이라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 줄 몰랐어요. 달력을 넘기면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정말 그렇다고 믿어요.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정말 높고 맑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 힘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참는 것보다 용기 내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정말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유튜브 수익의 일부는 소아어린이와 노인복지회에 기부됩니다. 기부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